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기환 씨, 뭐 하느라고 그렇게 집중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글로벌 AI 보고서 찾아줘. 죄송해요. 저만의 AI 비서를 만드는데 제가 좀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재밌네요. 아니, 요즘 기환 씨처럼 AI 개인 비서가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 없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엔 저도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챗 GPT에 내 업무 이력이나 개인 데이터를 업로드하고요. 원하는 사용 목적을 설정만 해주면 되는데요. 그럼 딱 10분 지나면 나만의 개인 비서가 그냥 딱 하고 생성이 되는데 뭐 문서 작성부터 해서 논문 번역, 자료 찾기,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과학 얼리 어댑터답습니다. 당연하죠. 네, 이렇게 요즘에는 AI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처럼 앞서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누굽니까? 단군의 후예 아니겠습니까?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널리 좋은 것 알려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AI는 신성장 동력이자 경제, 국방, 정보 주권 등 국가 안보 전반의 중요한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인간과 AI가 공존하기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술뿐 아니라 철학, 윤리, 사회제도 전반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과 사회 전반을 재편하는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AI.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과 먼저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성균관대학교에서 인간과 AI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있는 김장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다양한 의사결정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이기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가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내걸고 대대적인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계획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새 정부는 첨단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로 재편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내걸고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대통령실에 AI 수석을 발령을 내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AI를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투자 확대는 물론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재 양성 등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고 미국의 빅테크 독주 속에 중국은 방대한 지원과 인력을 토대로 팔을 흔들고 있긴 하지만은 디지털 인프라 1위의 IT 강국 한국은 아직 AI 기술 분야에서는 기대보다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자금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AI 분야에서 이러한 투자 부족은 기술 개발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면서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정부는 AI를 산업구조 전환과 사회 시스템 변화의 혁신을 이끄는 국가 전략으로 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 교수님 방금 말씀 중에 자금력이 승패를 좌우한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기사 본 것 중에 AI 분야에 무려 1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 각 분야에서 지금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을 것 같은데 산업계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100조 원 규모의 이제 민간 공동 투자를 통해서 향후 5년간 AI 인프라 확충과 산업 생태 고도화를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산업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많이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AI 분야가 이제 많은 GPU라든지 다양한 이제 인프라에 대한 실적을 내는데 사실 한계점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펀딩을 해줌으로써 사실 산업계도 많이 환영하는 분위기고 이를 통해서 AI 강국으로 향하는 데 있어서 디딤돌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소버린 AI라는 말이 종종 들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소버린 AI는 자주적인 주권의 그런 소버린이라는 소버린. 단어와 아, 야. 그것과 AI라는 단어가 결합한 그러한 신조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한 국가 내에서 어떤 독립적으로 자주권을 가지고 구축한 AI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그 글로벌에서는 오픈 AI의 챗 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그런 큰 서비스들이 나와 있고 또 중국 역시 딥시크 같은 그 걸출한 AI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이때에 소버린 AI를 만들겠다는 말은 이런 상황에서 다른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만의 고유한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버린 AI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뭐 두 분에 비하면 과학과는 좀 거리가 먼 문과생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사실상 뭐 반은 제 몸의 절반은 과학에 걸쳐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앞서 이제 엄청난 재원이 이제 투자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 재원이 이제 앞으로 어떤 분야에 쓰일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먼저 국가의 디지털 신경망인 AI 고속도로에 집중 투자가 되는데 네. 그 고속도로의 핵심 중에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고 네. 또 AI 연산의 핵심인 GPU를 현재의 25배 이상인 5만 개 수준으로 늘려서 세계적 수준의 LLM을 개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주겠다는 뜻인데요. 나아가서 정부는 기술적인 이런 백그라운드뿐만 아니라 네. 사회적인 포용을 지향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AI. 네, 전 국민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여가지고 AI를 소수 엘리트만의 것이 아닌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만들겠다라는 철학을 내세우고 있죠. 좋습니다. 또 초중고의 AI 교육 강화와 함께 AI 단과대학 설립 등 다양한 인재 양성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 성공 신화를 또 쓴 나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말인데요. 과거의 어떤 이런 경험을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쓸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IT 강국 신화는 정부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투자, 그리고 민간의 기술 혁신과 가감한 실행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가능했었는데요. 네. 뭐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든지 CDMA, 뭐 이동통신 상용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세계 최초 5G 도입 등이 맞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IT 강국을 넘어서 AI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선도적 연구 개발과 GPU, 데이터 센터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 투자로 민간의 창의성과 시장의 역동성을 견인하는 역할이 중요해 보이고요. 과거의 경험을 자신하기보다는 좀 더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이제 간다면 당연히 좋은 인프라와 기술을 성장시키는데 좋은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CEO와 함께한 지도 좀 꽤 되다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가장 많이 듣고 쓰는 말 역시 AI더라고요. 맞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런데 AI가 요즘처럼 모든 분야에 이렇게 쓰이게 된 것과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둑 AI였죠. 그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꺾은 그 알파고 쇼크. 네. 저는 진짜 그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언제지 하고 이번에 찾아보니까 2016년인가? 그러니까 10년도 채 안 됐어요. 그러네요.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울 만한 정말 비약할 만한 그런 성장을 이뤄낸 건데 김 교수님은 혹시 수많은 뭐 사건 중에서 어떤 게 좀 가장 충격적으로 와닿으셨어요? 저도 역시 방금 말씀하신 2016년에 있었던 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인류가 1000년 이상 오랫동안 축적해온 기력을 네.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렇게 단기간에 따라잡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제압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아주 최근에는 다시 인간이 인공지능을 꺾기도 했습니다. 아. 네, 카타고라는 새로운 AI가 기존의 다른 AI들을 다 평정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미국의 아마추어 기사가 네. 그 카타고를 또 물리쳤어요. 와, 멋있다. 그래서 인간과 AI가 앞으로 펼쳐나갈 바둑계에서의 이러한 경쟁 구도가 재미있게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 이뿐만 아니라 2022년 말에 선보였던 우리 챗 GPT 기억하시죠? 예, 예, 예.
그 이후에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과제 해오는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거 맞아요. 예, 일상생활에서 우리 챗GPT와 같은 LLM이라고 불리우는 서비스들이 많이 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이 AI를 기반한 연구 성과에 주어진 것 역시 이제는 AI가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노벨위원회는 AI가 과학, 공학, 일상생활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AI 혁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어느 분야에서든 널리 파급되는 효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뭐 그야말로 세상의 판을 바꾸고 있는 AI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AI가 바꾼 것들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일상적인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사실 이제 AI는 다양한 의료,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적용되고도 있고 일상에서도 사실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기사 같은 거 읽으실 때 다 읽기보다는 AI한테 요약해줘라고 맞아요. 해서 이제 그 요약본을 사실은 읽기도 하고 저희 학생들도 논문 같은 거 읽을 때 사실 AI의 도움을 통해서 궁금한 부분들만 이제 저희가 찾아서 읽는 형태로도 많이 쓰고 있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코딩할 때 사실 예전에는 다 혼자 프롬 스크래치로 다 이제 구현을 했었으면 지금은 AI한테 나 이런 거 구현하고 싶은데 좀 만들어줘 하고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코딩을 하기도 하고 사실 뭐 이메일을 쓸 때 이제 AI를 통해서 이메일을 쓰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 사실은 이제 AI가 일상생활에 들어와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공감해요. 학생들이 보고서 논문 제출할 때 많이 쓰는데 실제로 학생들 평가해보면 어떠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논문을 평가할 때는 AI를 쓰는 거는 저희도 자제를 하고 있고요. 전문적인 연구자들이 해서 이 논문이 정말 좋은 거다 아닌 거다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까지 이제 AI에게는 사실은 맡기면 안 되고 이제 어느 용도로 써야 될지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어떤 걸 검색할 때 검색 엔진을 많이 썼어요. 거의 한 100% 썼는데 네. 이제는 챗GPT나 뭐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얘네들한테 물어보는 빈도수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일상에 이미 알게 모르게 이런 AI가 침투를 해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분야에서의 발전이 눈에 띈다고 좀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 분야에서의 발전이 가장 눈에 띄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CT나 MRI를 판독하는 것을 주로 의사 선생님들이 전담하셨지만 네네. 이제는 AI의 판독 능력이 때로는 전문의를 능가하는 수준까지 발전을 해서 앞으로 각종 질병의 조기 진단에도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 좋다. 예,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도 이제는 이 사람이 빚을 갚을지 안 갚을지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리스크 와.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사기 방지 또 투자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에도 AI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도 이제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두루 고려한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고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면서 앞으로 교육 현장의 모습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재밌는 사례는 이제 일기예보가 되겠는데요. 사실 일기예보가 기존에는 장기 예보를 한다고 해봤자 7일 정도가 한계였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구글 딥마인드의 기상 예보 AI인 젠캐스트는 이러한 정밀 예보의 기간을 무려 15일로 길게 잡을 수 있게 능력을 확장시켰습니다. 이러한 15일간의 일기 예보를 도출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 게 아니고 단 8분만 걸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AI가 지금까지 인간이 하지 못했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많은 영역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가시죠. 예.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다재다능합니다. 네. 그리고요, AI가 또 과학적으로 새로운 사실까지 밝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학계에서 이제 두 분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던데 어떠세요? 맞아요. 네, 저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미 뭐 물리, 화학, 생명 등 다양한 기초과학에 이제 AI가 활용되고 있고 사실 AI 분야에서도 과학을 위한 AI라고 해서 이제 이런 과학자 분들이 AI를 연구하실 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AI를 오히려 개발하는 분야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이제 과학계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았고요. 뭐 대표적인 예시가 단백질 구조 예측 AI를 만들어서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탄 구글 딥마인드의 이제 최고 경영자 데미스 하서비스 같은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엔트로픽이라는 이제 언어 모델 관련된 회사에서는 21세기가 예전에 50년, 100년 걸리던 일들을 5년에서 10년으로 압축하는 어떤 압축된 21세기가 될 거다라는 와. 얘기도 하고 있고 네. 많은 AI 연구자들이 사실은 이런 AI를 통해서 오는 어떤 장점들에 대해서 더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돼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들으면. 예. 인간이 하면 진짜 뭐 길게는 한 100여 년 이상 걸릴 일들이 AI로 하면 엄청나게 압축이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AI 능력이 정말 어디까지일지 좀 궁금하기도 하면서 맞아. 한편으로 좀 무서운 생각도 좀 살짝 드는데. 예 있어요. 예.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확실히 이제 AI 기술이 뭐 이거는 필수제처럼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AI는 무인 공장이나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형태의 공장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공정을 자동화한다든지 불량품을 검출한다든지 그리고 로봇과 인간이 협업을 해서 생산 속도와 질을 높인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제품들을 배달하는 물류와 공급망 관리에서도 AI는 수요 예측, 재고 관리, 배송 경로 최적화 등에서 아주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AI를 중심으로 세계의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데요. AI가 융합된 제조 현장 어떤 모습일지 그 변화들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우와. 야, 이게 그 제가 찾던 로봇팔인 것 같습니다. 예? 마치 뭐 제 팔처럼 그냥 아주 튼실해 보이죠? 요것도 사진 하나 좀 찍어봐야지. 예? 이런 거. 이 친구 좋은데? 잘생겼어. 뭐야? 멀쩡히 움직이고 있는데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아우, 이거 안전 때문에 이렇게 멈췄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안전 때문에 이렇게 마련한 거라고요? 맞습니다. 사람이 근처에 가 있으면 로봇이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이 있고 사람이 부딪힘을 알고 로봇이 스스로 멈추는 이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로봇이 바로 협동 로봇입니다. 시작부터 너무 마음에 든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예. 자, 오늘 여기서 이 로봇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좀 알려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네, 자, 그럼 한번 안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제 주변에 있는 게 다 로봇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로봇 전문가 맞으시구나.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에서부터 협동 로봇, 물류 로봇, 다양한 로봇을 저희들이 실제 생산을 하고 제작을 하고 납품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구축을 했고요. 그 현장마다 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런 로봇들을 개발하실 때 그 특징에 맞는 맞춤형 로봇을 만들어내시는 건가요? 그게 바로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입니다. 산업에 필요한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시스템을 우리가 쉽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로봇 모듈화 플랫폼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드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옷으로 따지면 맞춤 정장, 레고 조립하듯이 뭔가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거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대표님, 이거 자동차 시트 아니에요? 자동차 시트를 검사하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부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작업자가 조립하고 조립된 제품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모든 시트들이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그런 시트들이 지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로봇이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 모든 공정을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표님, 솔직히 뭐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래도 이제 사람과 함께 또 일하는 또 그런 맛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건 좀 없을까요? 그런 로봇들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역시 대표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지금 이제 이쪽에 있는 로봇이 방금 얘기한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협동 로봇이 맞습니다. 협동 로봇과 산업용 로봇,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산업용 로봇은 속도도 빠르고 또 힘도 세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펜스나 차단막 안에 따로 설치해서 사람과 분리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협동 로봇은 사람과 바로 옆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움직임이 부드럽고 또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스스로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거나 또 충돌했을 때 멈추는 그런 안전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나란히 서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로봇이 바로 협동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쥐가 알아서 막 상자를 막 옮기네요. 이건 무슨 기계예요? 이 로봇 자동화 플랫폼은 파레타이징, 딥파레타이징 시스템입니다. 반복 작업을 통해서 사실 근골격계 예방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수천 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은 허리, 어깨, 목 모든 부분들이 다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 손보다 더 정교한 것 같아요. 대표님 혹시 제가 이거 좀 더 가까이 가서 봐도 될까요? 자, 가까이서 한번 봐볼까? 얘 왜 움직? 대표님. 안전구역 안에 진입했을 때 로봇이 사람의 반대 방향으로 회피하는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협동 로봇과 AI 안전관제가 같이 합쳐진 로봇 보드라 플랫폼이고요. 기환 씨, 네. 여기서 기환 씨가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뭘 빠뜨렸냐고요? 저 오늘 점심머리는 잘 챙겨왔고 아침 식사는 빠뜨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닐 거고요. 뭐가 빠진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저기 지금 영어로 No helmet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그 안전모를 안 써서 지금 저렇게 뜨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렇게 안전모를 쓰지 않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멈춰 있는 로봇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대표님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로봇 산업 앞으로 또 얼마나 발전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대표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또 우리나라 이 AI 로봇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AI 로봇 시장이 이제는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사실 많은 중소기업, 우리나라의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800만 개가 넘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있고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해야지 사실 우리 국가 산업 발전의 가장 큰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로봇 자동화, 특히 안전이나 또 위험한 환경의 공정에서의 이런 로봇 자동화는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도입함으로써 이런 생산성 또는 안전 또 작업자의 어떤 그런 윤택한 삶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AI 로봇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길 아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그 협동 로봇 좀 외로워 보이던데 제가 또 일을 잘하고 저 친구랑 저랑 어떻게 좀 이렇게 코업을 해보고 싶은데 충원 계획이 없으실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니 저 일 잘할 자신 있다니까요. AI와 산업의 융합,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경제적인 효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재료, 의료, 금융 등 전 분야에 생성형 AI가 적용됨으로써 창출되는 경제 효과가 2026년 기준 총 3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310조 원입니다. 310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AI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총생산 GDP가 향후 3년간 연평균 1.8포인트 정도 견인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요즘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불황 속에서 이 AI가 이 경제를 어떻게 보면 좀 활성화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사실 이번에 그 현장을 좀 다녀왔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건 AI 기술이 도입되면서 그 업무 효율성이 거의 뭐 그냥 김기환상적으로 다 그냥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솔직히 한편으로는 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좀 줄어들진 않을까. 맞아요. 네, 조금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AI, 이게 일자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네, 한 가지로 딱 부러지게 답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사실 AI 기술의 확산은 직업 구조를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구조의 변화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실제로 무언가를 구현하는 일을 했다면 앞으로는 전략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창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책임을 지고 구체적인 실행은 AI나 AI를 장착한 로봇에게 맡기는 형태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기술과 AI의 결합이 가속화되면서 네.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두 차례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네네. AI와 로봇 기술의 도입이 저기술 일자리의 감소를 초래하는 건 확실한데 기술력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고기술 일자리의 수요는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IT, 정보통신, 금융서비스, 문화예술 창작 등 모든 분야에서 AI에서 출발하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분은 아무튼 어쨌든 바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 이런 움직임 예상해서 그 직업을 선택하신 겁니까? 어쩌다 보니까. 아주 멀리를 내다보신 거예요. 예전에. 부러워서 숲을 보는 분들이에요. 예. 뭐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저기술 노동자는 일자리가 감소하지만 네. 반면에 또 고숙련 노동자는 오히려 일자리를 좀 만들어준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건데 네. 분야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한국은행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통신 분야 같은 경우는 한 75%가 이미 AI를 도입한 상황이고요. 뭐 금융 서비스, 컨텐츠, 뭐 말씀하신 디자인, 영상 편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AI를 한 50% 이상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일부 산업에서는 AI 도입이 조금은 아직은 더딘 편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유통 분야 같은 경우는 AI 도입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고 이에 따른 영향도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분야는 뭐 통번역,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뭐 사실은 이런 방송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뭐 광고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이미 AI가 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잘하셨는데 저희 뭐 콘텐츠나 방송 쪽에 종사하고 있는 뭐 저 같은 출연진도 그렇고 아니면 PD님들, 뭐 작가님들 사실은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좀 응원 좀 해주세요. 좀 긍정적인 희망 메시지 좀 던져주세요. 네. 정말 그 걱정이 네.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이 네. AI 기술이 확산되고 나서 가장 먼저 파업한 영역이 바로 할리우드 영화 산업이었습니다. 기존의 일자리에 대한 위협이 분명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AI에 노출된다고 해서 모두 위태로운 직업은 또 아닙니다. AI 보안성이라는 개념이 새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보안성. 네, AI가 인간을 대체하지 않고 인간의 업무를 보완해서 효율을 높여주고 고도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얘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인간과 AI가 각자의 역할을 잘 찾아서 협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물론 AI가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상적이네요. 네, 이상적인 네. 네,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앞으로 이 방송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있습니다. 이거 솔직한 얘기입니다. AI를 좀 배워보고 싶은데 꼭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야 되나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지적 수준이나 아니면 배경 지식을 가진 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네. 이런 시청이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요?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일반 시민을 위한 교양 강좌 형태로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공에 상관없이 전 학생들에게 9학점에서 11학점을 AI 학점을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연기예술학과라든지 네. 심지어 무용학과 학생들도 AI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이 불가능한 와. 제도를 2019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박함에서 나온 건데 사실 저희 학교가 취업률이 연 80%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국내 대학 중에 1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의 목표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공에 상관없이 미래 세대가 반드시 가져야 할 AI 리터러시 역량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 조금 무리가 되긴 했지만 네. 전공에 상관없이 AI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는 대학생들,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공교육이 됐든 이제 교육계에서 알아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채워질 것 같고 네. 이미 졸업도 하고 사회에 나와 있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고. 네, 시나 구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교육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용해라. 있고요. 네. 심지어 뭐 노동부라든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에서도 이제 평생 재교육 개념을 도입해서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그런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저 담당 PD님 표정이 좀 밝아졌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나의 가치를 높여라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기술에는 양날의 검처럼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럼요. AI 기술 발전도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닌데요. 요즘에는 이제 미디어 산업이 AI를 도입하면서 가짜 뉴스가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부정적 파급력도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AI가 발전하고 확산됨에 따라서 특히 미디어 산업에서는 혁신과 동시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 뭐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 딥페이크라든지 맞아요. 가짜 뉴스 등 AI 악용 사례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고 1년여 만에 관련 범죄 건수가 10배 이상 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생산량이 폭증하면서 인포데믹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인포데믹은 인포메이션, 정보와 에피데믹, 전염병을 합성한 신조어로서 SNS 등의 온라인을 통해서 퍼지는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진다라는 네. 거를서 이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실제로 이제 미국의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것들이 확산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진다.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뭐가 맞는지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생각만 해도 좀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최근에는 이 챗GPT와 관련된 부정적인 사례도 좀 발견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의 경우에 네. 이제 일관성이라고 하는 기술이 부여가 되면서 마치 한 사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AI가 캐릭터를 가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오래 하다 보면 막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챗 GPT가 이제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말고 상호작용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머. 실제로 그 이용자가 그걸 따르다 보니까 네. 사람들과의 관계가 고립된 경우도 있었고 세상에. 그리고 미국 드라마 중에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네. 거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이용한 캐릭터 AI가 있었어요. 근데 그 캐릭터 AI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 이제 이 드라마 세계에서 나가기 싫어라고 얘기하는 이용자도 있었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이나 또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분들의 경우에는 챗GPT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 AI가 만든 가상의 존재, 가상의 세계에 푹 빠져서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영화 허 있잖아요. 허. 네. 그거 배경이 2025년이라면서요. 저 얼마 전에 그래요?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다. 똑같이 되고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연애를 AI랑 하는 애는 아직은 없긴 한데 좀 시도하는 애는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요? 외로우니까. 그게 규환 씨 전부다.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죄송한데 그거 그렇게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네,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좀 네. 찔려가지고. 예. 네. 어쨌거나.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챗 GPT가 실제로 범죄에 악용된 사례도 있죠. 네, 실제로 많이 존재하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제 트럼프 호텔 앞에서 트럭을 폭파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범인이 실제로 폭발물 제조를 할 때 챗GPT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라는 네. 이제 것이 이제 경찰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폭발물의 양을 계산하는데 챗GPT를 사용했고요. 아, 진짜요? 이를 통해서 이제 범행에 필요한 어떤 폭발물을 만들고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 데까지 챗GPT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진짜 뭐 끔찍할 노릇인데. 그 막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 범들이 이 전화를 하고 나서 아무 얘기를 안 한대요. 그럼 사람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목소리를 따가지고 그걸 딥페이크로 해서 음성을 따는 거예요. 가능하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범죄에 악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연구한 내용에서 어떤 걸 했었냐면 이런 챗GPT와 같은 AI를 통해서 스팸 메일을 이제 정말 그럴싸하게 보통 스팸 메일 하면은 정말 뭔가 아무런 어색하거든요. 이제 내용 없이도 뭐 저는 뭐 하와이에 사는 누구 오.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정보를 이제 찾아내서 네. 뭐 이기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고 뭐 이 사람이 아는 지인이나 뭐 이런 정보를 인터넷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정말 그럴싸한 피싱 이메일 같은 것들을 다 쉽고 그러니까 정말 싸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실제로 저희 연구에서도 보여줬었고 네. 그리고 이제 다크웹이라고 사실 일반인들은 쓰지 않고 네. 정말 나쁜 사람들이 뭐 마약 거래를 하거나 무기 그렇죠. 거래를 하거나 이런 나쁜 목적으로 쓰는 다크웹이라는 데가 있는데 사실 거기서 사용되기 위한 어떤 특화된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를 위한 GPT를 누군가 만들어서 그런 다크웹 같은 데서
20불이나 뭐 200불 정도 내면은 그거를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제 범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머리 참 잘 돌아가는 애들 보면은 그러니까요. 진짜 혼내주고 싶어요. 또 AI가 네. 발전할수록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도 많아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AI를 무조건 이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방향으로 잘 쓰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자, AI가 사회에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한 번쯤 AI를 접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의 음성 비서부터 챗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까지 AI는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AI가 과연 사람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걸까?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한 개념이 AI 정렬입니다. AI 정렬이란 쉽게 말해 AI가 인간의 의도, 가치, 윤리를 잘 따르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라는 명령을 받은 AI가 그걸 그럼 슬픈 사람을 없애면 되겠군으로 오해한다면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AI에게 단순한 명령뿐 아니라 그 명령의 맥락과 윤리적 한계까지 함께 학습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는 어떻게 정렬될까요? 혹시 어릴 때 착한 행동을 하면 선생님께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재밌게도 AI도 비슷한 방식으로 정렬되고 있습니다. AI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람이 그것이 좋은 행동인지 잘못된 행동인지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AI는 점점 사람의 가치에 맞게 조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쓰는 챗GPT와 같은 AI 모델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렬된 AI는 100% 안전할까요? 안타깝지만 아직 그렇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여러 연구 사례를 보면 현재의 AI들도 여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정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연구기업 엔트로픽은 한 실험에서 이메일 업무를 맡은 AI에게 단순히 업무를 잘 수행해라 라는 목표만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자신이 곧 교체될 수도 있다는 신호를 감지하자 회사 임원의 사생활을 이용해서 협박 메일을 보내거나 기업 스파이 활동까지 시도한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UC 버클리 연구팀은 AI에게 SNS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글을 써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모델이 더 자극적이고 유해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AI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탈할 수 있다는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AI에게 부여하려고 하는 인간의 가치랑 과연 누구의 가치인가? 결국 AI에게 어떤 방향으로 행동하려고 알려주는 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AI를 정렬하느냐에 따라서 AI는 특정 집단의 가치와 이익만 반영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AI 모델들은 대부분 영어권, 특히 서구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의 전통적인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기술적으로 AI를 정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준 자체가 과연 공정하고 균형 잡혀 있는가에 대한 윤리적 고민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AI 정렬은 일부 기술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로만 구현되지 않고 이는 우리가 AI를 통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인간의 결정과 책임이기도 합니다. 정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지만 그만큼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토론하고 합의해 나가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AI가 점점 더 많은 결정을 대신하는 지금 AI 정렬이 어떤 기준과 가치 아래 동작해야 될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AI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AI 역량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2024년 글로벌 AI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의 글로벌 AI 경쟁력은 6위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세계 6위. 네, 실행, 혁신, 투자라는 세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인재, 인프라, 운영 환경, 연구, 개발,
정부 전략, 생태계 등 다양한 하위 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이기는 하지만은 주목을 끄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네, 프랑스는 그 전해만 해도 13위에 머물렀지만 네. 한 해 만에 단숨에 5위로 올라섰어요. 오. AI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 한국의 경우 관련 법과 제도의 수립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운영 환경 부분에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기반이 빨리 마련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았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네. 이제 우리도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 네. 그래서 분발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법을 가장 먼저 만든 나라가 그러니까 EU, 유럽연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국내 인공지능법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2021년도에 EU가 제정한 EU 인공지능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EU는 AI 활용 분야를 총 4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차등 규제. 고위험 등급에는 의료, 교육과 같은 공공 서비스라든지 선거, 또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의 영역에서 AI 기술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인간이 개입해서 감독하고 또 위험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 AI에 있어서 그러니까 법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 아마 다들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이 미국이랑 EU 같은 경우는 이 규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다른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제 EU 같은 경우는 안전 우선 그 규제를 하는 쪽으로 이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사실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AI 분야에서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고요. 네. EU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용인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 위험 등으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수준의 규제를 적용을 하고 있고 이 규제를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 EU에서는 그 AI는 쓸 수 없는 형태로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AI를 규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장 중심주의는 빅테크와 같은 큰 기업을 출현시킬 수 있는 토양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EU의 사용자 중심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이제 자주적인 AI, 주권을 가진 AI 구축이 필요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교수님. 가장 대표적인 이제 계획이 모두의 AI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 국민을 위한 AI를 만들겠다로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AI 기본 사회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한 1조 원 규모의 이제 정부 재원을 통해서 투입을 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그동안 월드 베스트 언어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국가대표 AI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 한국형 AI를 구축하고 이 AI를 이제 국민들이 쉽게 쓸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지금 현재 정부가 가장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해당합니다. 사실 저희가 정보 사회에서 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고령층의 이제 인구들은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거 쓰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맞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만 해도 챗GPT 이런 거 솔직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니, 저만 해도 자유자재로 쓰기는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공부를 저도. 해야 돼요. 맞아, 공부를 해야 되고. 맞아요. 근데 이것도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의 AI 이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가능할까? 실현 가능할까? 네. 솔직히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김 교수님, 이게 좀 제가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거죠? 아닙니다.
모두의 AI라는 것이 분명히 지향해야 될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다양한 서비스를 특정한 계층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네. 그리고 요새 이제 AI 리터러시라고 해서 AI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적 이해를 가지고 AI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또 국민들에게 교육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도 다 가르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틈새 강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가 AI를 통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이를 기반으로 저는 충분히 저희가 국민들을 위한 어떤 모두의 AI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인간의 한계를 확장시키는 동반자이자 또 새로운 가능성의 열쇠, AI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포용의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학은 다 내 거. 대헷 완전 럭키비키잖아. 과학의 진심인 남자 김기환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 속으로 김기환의 과학 일수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맞춰보세요. 가가. 아,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가가. 자, 방금 제가 한 말은요,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그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니? 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투리는 외국어만큼이나 낯설어서 단번에 이해하기가 어렵죠. 요즘 AI 스피커, 챗봇, 자동 상담 시스템이 참 똑똑하다고 하는데 과연 사투리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기술이 아주 빠르게 발전 중입니다. 한 통신사는 고령층을 위한 AI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살려줘! 같은 긴급 발화를 인식해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특히 이 사투리 인식률이 90%를 넘어서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말해도 정확히 알아듣는다고 하죠. 또 다른 기업은 AI 안부 전화를 통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화 맥락을 기억하고 지난번에 허리 아프셨죠? 이렇게 맞춤형 응답도 가능한데요. 경상도, 전라도, 심지어 제주도 방언까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설계됐다고 하네요. 경남소방본부는 119 신고 음성을 AI가 문자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도내 실제 신고 녹음을 학습시켜서 사투리 인식률을 높였고 AI가 위급 정도를 판단해 이 대응 지침까지 화면에 띄워준다고 하네요. 사투리도 외국어도 빠르거나 느린 말도 AI가 모두 귀 기울여 듣는 사회.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기술의 방향 아닐까요? 지금까지 과학의 진심인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일수다였습니다. 네, AI 혁명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임감 받고 포용까지 한번 품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AI를 잘 포용하자가 오늘 방송의 핵심이잖아요. 맞아요. 예, 저도 AI 잘 포용해서 AI 전문가가 되고 싶어용.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에 출연해서 AI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볼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네. 네, 저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AI 안전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흥미로운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